네, 옹긴과 드림, 독일어 40강. 오늘은 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요 놈이 뭔지에 대한 일단 전체 서머리 정도로 하면 아마 시간이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독일어만이 아니고 인도 유럽어 전반에서 이 태라고 하는 건 왜 있고 어떻게 기능하면서 어떤 식으로 발전 혹은 퇴화를 했고 지금에 와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를 넘겨보죠. 이 다음 보면은 21과를 나가는데 21과에 보면은 수동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 표현 자체도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저희 그 매핑을 그리면요. 자, 인도 유럽어는 제가 심지어 이제 인도 유럽어는이라고 하면서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살짝 그 미안한 감이 있었던 게 이게 넓게 보면 인도 유럽어라고 하지만 제가 인도어 쪽까지 그 제대로 공부를 근데 조금 그냥 혼자 몇 개 살펴만 봤자 한 게 아니어서 말을 하기가 좀 그러네. 이제 또 제가 좋든 싫든 산스크리트어를 이따 또 이거 끝나면 곧장 가야 됩니다. 일주일에 12시간씩 수업만 12시간, 그 외에 복습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복습을 한 번도 못 하고 있습니다. 좀 바빠서. 근데 다, 그, 여간, 그래서, 그 시기 뭐야. 네, 산스크리트어도 배우고 있으니까 이제 인도 유럽어라는 말을 해도 되겠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인도 유럽어에서 기본적으로 문법이라는 걸 애초에 문법이란 말도 라틴어에서 나온 거라고 했었죠. 문법이라는 것을 이제 서구적인 개념에서 인도 유럽어의 문법 전체를 이제 정렬을 하면은 애초에 인도 유럽어라는 정확한 인도 유럽어의 가장 그 모태가 되는 단 하나의 언어에 대한 문헌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서구의 언어 학자들이 저기 산스크리트어나 이런 것들 보면 우리 유럽어랑 분명히 이거 하나인데 어원도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때려 맞추죠. 외사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 유럽어라는 하나의 모태가 한국어도 막 그런 거 안에 있었다 없었다 뭐 해서 제가 어릴 때 뭐 한국어가 우랄 알타이어족이다 이런 말 하지만 이제 와선 그런 거 안 배우는 것 같은데 그 한국어는 어족을 뭐 찾기도 힘들고 문헌도 좀 없고 그럴 겁니다. 여가. 근데 그렇게 해서 인도 유럽어라고 하는 큰 뿌리 안에서 이제 유럽어는 또 나뉘죠. 로망스어 뭐 슬라브어 어쩌고 해서 그 안에서 또 나뉘고 하는데 아, 또 잠깐 또 딴 얘기인데 제가 지금 다니는 학교에 새로운 교환학생 애들이 왔거든요. 근데 이거 박주 씨도 지금 불문과 석사를 하고 그러지만 그 안에 뭐 동경대 애들도 뭐 나름 공부를 잘하지만 그 안에 애들 수준에서 언어를 잡고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똑같은 아시아 애들이 프랑스어 하는 수준 안에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꽤 하지 않나 이런 뭐 꽤 하지도 않지만 그 정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어제 보니까 이제 이태리나 저기 그쪽 애들이 교환학생을 왔는데 야 스페인어 진짜 잘하더라고요. 한 명 특히 이태리 여자애 하나가 예뻐. 예쁜 거 중요하죠.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제가 봤을 때 예쁜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언어 오타쿠야. 언어 오타쿠인데, 나폴리에 오리엔탈레스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대요. 그게 원래는 프랑스의 이날코처럼 그 최초의 이제 이탈리 쪽에서 그 아시아 언어들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지금은 최대 그 외국어 학교가 됐대요. 그래서 별별 외국어를 다 배우는데 전공이 포르투갈어래. 그런데 왜 멕시코에 오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미 멕시코를 처음 남미에 왔다라고 하는데 멕시코가 아니고 스페인어. 스페인어 자체를 솔직히 저보다 발음도 그렇고 발음이 제가 맞나 저게? 이태리가 보통 이태리면 이태리의 특유의 악센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저런 언어적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저도 이제 불어를 만약에 처음 배우는
처음이 아니고 불어를 배우는 도중에 저런 친구를 만나면 좀 시무룩해지거나 좀 짜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라틴어랑 히라버도 이미 좀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서 했던 상태고, 뭐 지금은 까먹었다고 하지만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언어 자체를 넓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포르투갈어가 전공이면 스페인어보다 더 잘하겠죠. 근데 그것도 애가 저랑 다르게 우리 여기 지은이나 이런 것처럼 왜 어린애가 고전에 관심을 갖고 있지? 그래서 그러니까 고전 문학을 좋아하더라고요. 뭐 페트라카나 막 그런, 오히려 단테 이전의 작가들 막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막 아랍어도 좀 배우고 싶다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인도 유럽어 안에서만 배워서 저 정도로 잘하겠지라고 해도 그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언어에 대한 이해나 고전을 좋아할 수 있는 20대 젊은이라는 건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어, 두이노비가도 번역을 했지만 저는 30 넘어가기 전에 그런 좀 구닥다리 텍스트들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어릴 때부터 고전이나 고고학이나 이런 거 좋아하는 건 좀 다른 유전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여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만큼 잘할 수 있는 것도 같은 어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결국 인도 유럽어는 저희가 여러 번 말을 했지만 독일어를 배우면서도 좀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색깔을 우리 이제 정렬의 빨강 말고 그냥 녹색으로 할까요? 명사에는 성과 수와 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성에는 이제 남성과 여성과 중성이라고 하는 게 인도 유럽어들이 이 이상의 성이 있는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어, 그 수에는 단수하고 복수, 그리고 저걸 엄청 많이 쓰는데 히라버엔 조금 있고 히라버에서도 뭐 특정 텍스트에선 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산스크리트 우리 아르만도의 말에 의하면 쌍수를 엄청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대화 용도로 그 둘은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이 쌍수라는 게 독일어에서는 사라졌다. 어, 사라졌는데 이거 사라졌다. 이거 사라졌다를, 아이고, 다시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명사에는 성과 수와 격이라고 하는 세 가지 그 카테고리가 있겠죠. 그래서 성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고, 독일어를 현지 기준으로 봐도요. 수에는 단수하고 복수하고 쌍수라고 하는 놈도 있었는데 요 놈은 사라졌다. 독일어에서. 독일어는 애초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놈을 지우겠습니다. 그냥 이런 게 다른 인도 유럽어에 있다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격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격이 산스크리트는 7개인가 8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케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이 명사가 문장 안에서 어떤 케이스로 쓰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 드디어 독일어 배우기 잘했구나. 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한 번 알아두면 쉬운 거구나를 배웠었죠. 그래서 독일어에 남아있는 건 주격, 그 주격이 이제 혹격 이런 것도 대신 안 됐죠. 철수야 이런 것들. 그리고 속격, 그리고 역격이 간접 목적어 같은 거고, 배격, 직접 목적어 같은 거고, 이런 거 말고 뭐 탈격 뭐 등등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다른 언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명사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열심히 배웠는데, 동사는 네 가지가 있다고 있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저희가 배웠던 거, 동사의 그러니까 이 가지수가 뭐냐면은 꼬다리를 뭐 어떻게 변화시켜 주느냐인 거죠. 명사도 원래 명사의 꼬다리들이 다 변했었죠. 그럼 동사의 꼬다리를 바꿔주는 놈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인도 유럽어를. 물론 이게 디테일한 요 안에서 조금씩의 변형들이 있지만 요 네 가지를 이 정도 그 그릇 안에서 변형이 어떻게 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칭에 따라서 인칭과 서법과 태와 시제라고 하는 게 있죠. 오늘은 순서를 이렇게 볼까요? 시제와 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칭별로 보면은 우리가 1인칭 단수, 그다음 2인칭 단수, 3인칭 단수,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 3인칭 복수에 따라서 그 인칭들이 다 변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다음 서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도 아직 접속법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서법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서법들이 희구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독일어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게 직설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배우는 예, 인디카티프 보통 if로 끝나는 건데 인디카티프가 있고 그다음 접속법 아직 안 배웠지만 접속절 다스절 이후에 쓰는 거 그것을 이제 그 꽁융티프라고 하는 놈이 있고 이거 외에 우리가 배운 이건 문이 아니고 법이다라고 이미 한번 말을 하는 거 있었죠. 명령문이 아니고 명령법이라고 해서 임페라티프. 그리고 이거는 뭐 끼는 사람도 있고 안 끼는 사람도 있는데 왜 끼는 사람도 있고 안 끼는 사람도 있느냐. 부정법은 원래 이 인칭 서법 시제 태에 따라서 요놈들이 다 각각의 기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부정법은 인칭별 변화가 없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법은 이렇게 해서 독일어는 이렇게 네 개, 여기에 뭐 옵타티프, 뭐 희구법 등등등등 해서 산스크리트어는 한 여섯 개인가 이것도 일곱 개인가 또 있다고 해서 머리가 뽀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인도 유럽어하고는 좀 다르게 될 수 있지만 여가 요렇게 있어서 명령법도 우리가 단순히 현재 2인칭 단수에만 쓰는 게 아니고, 이걸로 치면, 왜냐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시제 보면요. 그죠? 어, 과거의 완료. 그죠? 과완이라고 할까요? 과완, 과거 비완료. 그죠? 현완, 현비, 위완, 미비 이렇게 보면은 야 그럼 명령법은 과거 왜 없어?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왜 명령법은 1인칭 왜 없어? 3인칭 왜 없어?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그거는 현재 독일어에서 그만큼 명령법이 이제 퇴화됐을 뿐 이제 다른 인도 유럽어의 초기 모델들을 보면은 히라버에서는 아오리스트라고 해서 너 자신을 알라 이 새끼야 뭐라고 하면은 그게 굳이 이 시제를 아우리스트를 뭘로 따지면 과거 비완료랑 비슷한 시제라고 대강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명령법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라틴어 같은 거 보면 미래 명령법도 있는 거고 요런 식으로 해서 명령법력 그리고 예를 들면 3인칭 단수 수없이 말을 했죠. 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 옵시고 이 옵시고가 신에게 3인칭 단수에게 명령법 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너 왕자에 올라라.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 명령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있었는데 사라졌다. 그래서 명령문이 아니고 명령법도 왜 이거를 우리가 배우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얘를 카테고리화 시켜놓으면 얘가 따로 그냥 명령문 따로 배우고 그런 예외가 아니고 요 안에서 저희가 그 볼 수 있겠다. 다만 이제 뭐 불어나 스페인어에서 조건법이라고 하는 르콩디시오넬은 사실은 법이 아니고 그거는 약간 시제인지 키메이라 형태로 이제 조금 변화한 거기 때문에 그건 직설법 안에서 봐야지 그건 법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도 스페인어나 불어나 아니면 우리 그 이쁜 이름이 뭐더라 테레사 그 남의 이름까지 또 테레사 베르간사는 그 스페인 소프라노고 제가 또 한번 직접 본 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할머니를 근데 테레사 베르간사가 아니고 그 뭐다 테레사다. 예, 나폴리의 테레사고요. 예,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 명령법이 있다. 그런 말을 하고, 부정법은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부정법의 완료형과 비완료형, 먹음 하면은 에센, 먹었음 하면 하벤 게게슨,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것처럼 보지만, 부정법 역시도 여기 히라버를 까딱까딱 거리는 친구들이 있지만, 막 과거 부정법 형태, 미래 부정법 형태 이런 것들 보다 보면, 내가 이걸 정말 취미로 하는데 이 정도까지 하고 있어야 되나 약간 그 요새 말로 현타가 올 때가 있죠. 그게 제 산스크리트어가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지금 공황장애 때문에 육체도 힘든데 내가 에티졸람 이런 신경 안정제 먹으면서 수업 시간에 이걸 배워야 되는 게 맞나? 12시간씩 그것도 대학원 과정을 라고 할 때 우리 보로에스는 눈도 먼 상태에서 고대 영어 배웠는데 근데 난 보로에스가 아닌데 뭐 이러면서 약간 내적 갈등이 좀 생기죠. 하지만 연구라는 건 그렇습니다. 약간의 과부하를 걸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기 싫은데요. 예, 여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법이라고 하는 걸 배웠고, 에, 시제라고 해서 시제가 정확히는 시간으로 말을 하는 게 나아요. 네, 시간 안에는 시제와 시상이라고 해서 과거, 현재, 미래와 완료, 비완료 그걸 지금은 한 줄에 쓴 거죠. 과거 완료, 과거 비완료, 현재 완료, 현재 비완료, 미래 완료, 미래 비완료 이렇게 논하져 있는 걸 저희가 배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또 불어나 이런 이상한 로망서 놈들은 과거의 카더라를 프랑스 애들 봐봐요. 거기 가면 저 말하는 건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애들이 말을 좀 해야지. 일단 말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내가 있잖아. 왕년에 말이야. 요런 뭐 내가 있잖아. 옛날에 말이야. 요딴 말들 하기 때문에 과거 스펙트럼이 또 두 개로 나눠진댔죠. 그래서 선적인 과거와 점적인 과거라고 해서 과거는 또 두 개로 나눠져서 여기 그냥 과거 완료, 과거 비완료가 아니고 성과거 완료와 성과거 비완료, 점과거 완료와 점과거 비완료라고 해서 뭐 사진으로 보면 배경과 피사체의 차이, 뭐 영화로 보면 줌인과 줌아웃의 차이, 뭐 소설로 보면은 배경 묘사와 뭐 동작 묘사의 차이 뭐 이런 식으로 대강 생각하면은 나눠질 수 있는 걸로 해서 저희가 여기까지에 대한 개념들을 지금까지 뗄깍뗄깍 건드리면서 왔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나요? 좋네요. 아, 벌써 23분 말했습니다. 훌륭해요. 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도 유럽어에서 보는 태라고 하는 게 뭐냐? 요거를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텐데, 태가, 일단 독일어에서는요, 독일어를 말씀드리고 다른 걸 말씀드릴게요. 독일어는 지금 능동태와 동작 수동태와 상태 수동태라고 하는 놈으로 논하져 있습니다. 동작 수동태라고 하는 놈은 미리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동작 수동태라고 하는 놈은 이 werden 다음에 과거분사 파티시파이라고 합니다.를 쓰는 게 동작 수동태고요. 상태 수동태는 sein 다음에 좀 sein 다음에 좀더 건방지게 좀 어때요? 좀 쌓인 다음에 그 파티시파이 과거 분사를 쓰는 게 상태 수동태의 형태인데 그 말은 뭐냐? 결국은 수동태는 대체 표현이다. 실제 수동태가 있는 게 아니고 대체 표현이라는 말을 왜 하냐면은 왜냐면 우리가 이게 동사의 꼬다리가 변화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원래 동사는 지금 보면은 원래 동사는 베아든이 원래 동사라는 게 아니고 요놈이 원래 동사예요. 지금 그 과거 분사로 쓴 죄송합니다. 이게 요걸 바꿀 수 없는 이 파워 PDF의 한계지 저의 한계가 아닙니다. 안 되면 남의 탓을 해야죠. 여가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도 수동태가 있는 게 아니고 미래 시제 영어 없다고 해서 했잖아요. 영어는 미래 시제 대체 표현으로 will 플러스 부정법이라고 해서 그 원래 동사가 꼬다리 변화를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수동태도 우리가 지금 독일어에서나 스페인어에서나 불어에서 보는 모든 수동태는 정확히는 수동태 대체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래 동사가 과거 분사로 쓰는 거죠. 근데 영어에서 쓰는 be 플러스 pp를 우리는 수동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상태 수동태라고 하고 동작 수동태라고 하는 이상한 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조금 보면은 영어나 불어 같은 거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능동태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동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일어를 배우기 전에 혹은 그 이전에 히라버 혹은 히라버로도 조금 부족합니다. 히라버 이전에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기 전에는 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기존의 시작 과정을 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태가 이미 사라진 언어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를 기준으로 배우면 뭔가 능동과 수동이 되게 극단적인 어떤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대립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한국어는 수동태가 어렵냐라고 하면 한국어는 근본적으로 수동태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영어에서 보면은 뭐예요? 때리다라는 동사가 있죠. 때리다라는 동사를 하면 나는 박지우를 때렸다라고 하면은 그죠?
박지우를 때렸다. I attacked 박지우. 참고로 이 수업을 안 듣는 녹음으로 듣는 분은 박지우가 이름이 여자 같다고 내가 여자까지 때리는 나쁜 놈이냐 아니면 저의 그 제 한 10년째 스토커 있습니다. 맨날 제가 뭐 일진이었다 하면서 애들을 때리고 다녔다. 뭐 재밌는 친구가 있는데 여가 그 저의 담당 스토커가 있습니다. 하지만 박주 씨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뭐 여자애도 뭐 필요하면 때릴 수도 있는 거죠. 아직 때려본 적은 없지만 뭐 여간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면 되겠죠. 그때는 뭐 더 그냥 깜빵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럽어에서는 뭐예요? 한국어는 능동태, 수동태가 없기 때문에 나는 박지호를 때리다가 있으면, 그죠? 한국어를 기준으로 하면. 근데 유럽어에 박지우 씨는 나한테 뭐예요? 맞았다가 되죠. 그죠? 맞았다라는 동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리다라는 동사 하나 갖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맞았다라는 표현이 있는 게 아니고 기본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얘네들은 때리다라는 동사 하나를 활용해서 영어나 불어나 이런 쪽은 아니면 일본어도 좀 그런 이상한 수동태가 있는데 뭐 심지어 일본어 그건 뭐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때림 당했다라고 쓴다라는 거죠. 이제 그 서양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맞았다라는 동사나 요런 식의 각각의 주어와 관련해서 동사들이 이제 발전하는 게 아니고 주어와 목적어 사이에서 이제 동사를 보기 때문에 유럽어는 이제 직근 기준으로 보면 타동사 위주로 봐서 때리다와 때림 당했다가 뭔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가지인 것처럼 나눕니다. 근데 이게 원래부터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원래 태에는 히라버나 산스크리트어나 이제 제가 배우니까 이런 거 말해도 되는 거죠. 히라버에는 원래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능동태와 원래부터 능동태가 수동태가 있는 게 아니고 능동태와 반사태 요 놈을 히라버에선 중동태라고도 한다. 그리고 요거 수동태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들이 그런데 이것도 이거 여기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이거 지우면 안 된대. 이미 여기까지 썼으니까 여가 이렇게 해서 수동태가 좀 잘렸지만 요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에 와서는 이 요게 한번 지금 우리가 대체 표현만 했잖아요. 이 반사태, 수동태 이런 게 다 사라지면서 요 사이에 어떤 발전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다시 복구한 게 이제 도거나 이런 거 등등의 이 능동태, 수동태, 정확히는 영어에서 이 수동태도 수동태 대체 표현이죠. 이렇게 해서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왜 사라졌고, 사라지기 이전에는 태들이 어떤 식으로 기능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사라졌고 이전에 애초에 그럼 능동태와 이 대립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머리가 이게.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히라버 기준으로 말을 할게요. 히라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직 산스크리트어의 수동태는 아직 안 배워서 히라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언어를 볼 때 언어라는 건 결국 이거는 참고로 제 가설입니다. 이거를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봐도 아주 흥미로운 가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이제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하면은 저희가 히라버의 시대 혹은 산스크리트의 시대는 결국 뭐예요? 인간 중심의 시대가 아니고 인간이 어떤 신과의 신의 의지에 따라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히라버에서는 아직 의지 표명이나 의지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죠. 이 의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상당히 그것도 근대적 혹은 이제 전 근대적인 어떤 그 사고에서 의지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뭐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더 찾아보시고 근데 여간 신에 의해서 우리가 내일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미래 시제가 사라졌다 다시 복구되고 이런 이유가 독일어나 일본 그 영어에 미래가 없는 이유도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어제도 밖에 나갔다가 그 마라탕 한번 먹으러 밖에 나갔다가 비가 어제 오랜만에 너무 오래 와서 4시간 동안 밖에 이제 있다가 비 맞으면서 오토바이 타고 와서 위험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원래 히라버를 기준으로 보면요. 하나의 동사를 갖고 짬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짬짜 먹는 게 수동태 전에 예를 들면 재물을 바치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재물을 바치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각각의 능동태와 중동태로 쓸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물을 바치다가 예를 들면 능동태로 쓰면요. 똑같은 동사에도 재물을 바치다를 능동태로 쓰면 재물을 누가 바쳐? 인간이 신에게 바치겠죠. 근데 인간이 신에게 재물을 바치다 보면은 실제 재물 바치는 걸 누가 하겠어요? 뭐죠?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잖아요, 제사장이. 제사장이 하면은 뭘 합니까? 이제 양의 목을 떼고, 뭐, 아즈테카 보면은 그 거시기, 아즈테카 문명 보면 꽃전쟁이라고 해서 지금 코르타사를 읽을 때도 나오는데, 꽃전쟁이라고 해서 인간도 바치고, 뭐 등등등등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바치고, 신이시여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비를 멈춰 주십시오. 비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럴 때, 봐보세요. 제사장이 신에게 바쳐요. 그러면 제사장이 신에게 그냥 재물을 바쳐. 그런데 그 재물을 바치는 게 어떤 그 단순한 동작이잖아요. 그 어떤 행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재물을 바친다라는. 근데 그게 재물을 제사장이 바치면 그 국가는 누구 거예요? 왕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사장 입장에서 그냥 왕이 시켜서 바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제사장의 권력이 그 당시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능동태로 표현했습니다. 히라버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아니고 중동태라는 거는 능동태와 수동태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중동태라고 하는데 저는 반사태라는 말을 더 선호하긴 하지만 이게 왜 이런 이상한 이름이 됐냐면 원래는 수동태가 없었어요. 그 히라보 쪽을 보면은. 그래서 중동태가 먼저인데 이게 라틴어를 먼저 공부하다가 나중에 히라보 문법을 더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어라 중동태가 있었네 하면서 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이거를 능동태를 그 액티브 보이스라고 하고 중동태를 미디엄 보이스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수동태를 파시브 보이스라고 해서 그 보이스 목소리에 대한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쪼로 말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그 쪼가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 쪼로 말을 할 때랑 왕 입장에서 어떤 쪼로 말하느냐 그게 조금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면 보세요. 왕 입장에서 그죠? 양을 바치면 결국 지 국가의 지미 국간이라 뭐 이런 말을 어떤 아저씨가 했었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득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아씨 내가 추워. 집에서 춥단 말이야. 그럼 내가 문을 닫았어. 그죠? 내가 문을 닫으면은 누구에게 도움이 돼? 그 문을 닫는 게. 내가 안 추우려고 문을 닫는 거잖아. 내가 옷을 입었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식이 뭐야? 시녀나 꼭 그 동생 새끼들 시키는 이 나쁜 첫째 새끼들 있죠. 다 죽어버려야 된다. 아, 여간, 야, 너 여기 와서 문 닫아 이딴 거 시키는 놈들 있잖아. 그죠? 야, 물 가져와. 물은 내가 가져오면 내가 마시는 게 아니고 그 이익이 남에게 와. 요 차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그 이득이나 그 행위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나 그 행위 자체가 자기 스스로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동작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행위를 지져오려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행위 자체가 자기에게 돌아올 때 그걸 반사라고 해서 반사태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이걸 나중에 발견했기 때문에 히라버나 라틴어 쪽에서는 흔히 중동태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는 동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능동태와 중동태, 신과의 관계 설정 안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발달을 합니다. 근데 우리 중동태 지금 이야기 보다 보니까 이 중동태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 뭐뭐 한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라고 할 때, 제기대명동사 할 때 요런 개념 좀 배웠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간접목적격, 역격이라고 하는 건 이해나 관심의 삼격이라고도 했었죠. 그러니까 제기대명동사도 나는 나 자신에게 책을 한 권 사준다. 이게 일종의 반사태에서부터 흘러나온 용법이거든요. 사실은 제기대명동사가 있기 전에. 근데
그 중동태가 있으면 그럼 제기대명동사의 용법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 중에 용법이 그게 상호적인 용법. 우리가 우리 서로를 쳐다본다도 있지만 예를 들면 책 자신을 판다. 라고 하면 책이 팔린다가 된댔죠. 그러니까 제기대명동사 안에도 수동적인 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중동태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중동태 안에서 자기가 자식이 자신을 사물이나 이런 걸 쓰면은 결국은 수동적인 용법이 히라버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그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잘 자동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수동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동적인 용법들이 발전하면서 히라버에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히라버의 과거의 시제나 몇몇 전체 시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동태 일부 형태도 똑같아요. 중동태 일부를 특정 동사들은 요렇게 쓰는 놈들은 수동성이 강하구나. 그러면 얘를 문법적으로 따로 떼서 우리는 태로 발전시키자라고 해서 뭐가 나오냐? 수동태가 이제서야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히라버는 능동태, 중동태 위주로 맨 처음에 있다가 여기에 중동태 일부가 빠져나와서 수동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나 이런 걸 보면 능동태와 수동태의 대립이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히라버를 보면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능동태와 신과의 관계 속에서 언어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능동태와 중동태가 먼저 성립이 되고 그 중동태의 일부가 점차 언어와 편리성에 의해서 수동태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는 게 히라버 기준으로 보면은 좀 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태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그렇다. 근데 그러면은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그럼 왜 지금은 능동태, 중동태, 수동태가 없고 이상한 걸 배우느냐?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봐야겠죠. 언어가 발전을 하고 그 히라버는 또 딴 거고 라틴어 있죠. 라틴어에서도 그 뭐죠? 라틴어를 로마 애들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쓰나요? 나중에 이제 시저 아저씨가 열심히 그 로마 제국을 팽창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족이 다른 게르만 저 무식한 프랑크 소시지 같은 새끼들 있잖아요. 그놈들도 라틴어 쪽에 이제 편입을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어가 자기네 언어만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스페인 정복자들이 와도 맨날 아메리카 대륙에 있다 보면 요 대륙에 마시는 과일 이름 라틴어에 없으면 그냥 그 과일 이름 쓰는 거잖아. 예를 들면 선인장 열매를 여기에서 투나라고 하거든요. 그 노팔에 들어가는 되게 맛있어요. 약간 수박 같은 느낌인데 아니 투나가 한국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써? 그러니까 그 딴 지역 가서 그 문화들 보다 보면은 강자의 언어라고 일방적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은 쌍방향이기 때문에 그 비율의 차이가 있을 뿐 계속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종족들의 언어를 많이 받아서일 수도 있고 또 제 생각에는 그거 말고 또 하나가 결국은 신과의 중심의 세계관에서부터 신과의 연결고리가 사라지면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인간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서구 그리스도의 경험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자연, 대상물을 정복하는 걸 위주로 세계관이 점점 바뀌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어떤 언어적, 문화적, 세계관적 그 큰 코페르쿠니 그땐 코페르쿠니스가 이미 있었죠. 코페르쿠니쿠스, 코페르하겐, 뭐 코펜하겐 모르겠습니다. 여간 우리 코페 아저씨의 혁명이 예, 있으면서 언어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언어가 담지하고 있던 세계 자체가 변해버린다라는 거. 그러다 보면서 이 태 위주의 언어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이게 말이 좋아서 태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알려준 인칭 서법 시간 태에 따라서 동사 시제 변화 다 한다고 해봐요. 히라보 한번 배워보라고요. 산스크리트 배워보라고요. 근데 짜증밖에 안 나요. 머리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대갈통 빵빵인 저기 그 게르만족이나 이런 애들한테 나 그런 거 몰라요 하면서 그냥 나 이렇게 대상가 나 이 지금 고기 먹어요. 아니면 뭐 저기 뭐 박쥐유 때려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상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언어를 보니까 결국은 이 태의 그 태의 세계가 몰락하고 태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인간이 다른 대상을 어떻게 하다. 그러니까 타동성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타동성이 부각된다라는 거는 결국은 여기에서부터 이전에 사실 히라보 보면 그러니까 자동사나 타동사 이런 것들을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있어요. 지금 언어식으로 해석하려면 히라버에 이건 타동사로 볼 수 있겠네. 볼 수 있지. 이건 자동사로 볼 수 있겠네. 볼 수 있지. 근데 그게 우리가 요거 볼 때 문법 와꾸 볼 때 자동사, 타동사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면 그 위주의 언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타동성이 부각되고 태가 다 몰락돼서 불어나 영어 보면 아예 태가 없죠. 근데 타동성이 부각되면서 결국은 능동태 안에서 그리고 중동태랑 이 수동태가 그래서 아예 사라집니다. 지우죠. 이게 사라지고 능동태라는 이름도 사라지고 결국은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타동성이 부각되면서 근데 대상을 짬짜 먹는 게 아닌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동사가 생기고 이거 외에 나 자는데? 나 밥 먹는데? 나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런 동사들, 자동사, 나머지 동사들을 해서 타동사와 자동사 위주로 언어들이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재편이 되는 것들을 문헌을 뒤지고 평생 그런 것만 해도 아주 훌륭하고 대단한 그 언어학자가 되겠는데 저는 그냥 외사법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배웠던 언어들을 보면 분명히 이게 어떤 시기에 몰락이 어떻게 됐을 것이다를 그냥 저는 추측과 그냥 짬짜서 때려먹는 것만 하지만 누군가 언어학을 좋아하면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은 시간 훌쩍 갈 겁니다. 이거 하나 연구하는데 한 20년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안 한다. 근데 이렇게 해서 자동사와 타동사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타동사 위주의 언어를 하다 보니까 타동사 위주의 언어로 재편되고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게 태의 개념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태랑 정확히는 태와 격의 소멸로 가버리죠. 그 불어나 그 거시기는 그러다 보니까 격도 없어지니까 우린 독일어 배우면은 컨비네이션을 외우는 걸 어떻게 외워요? 이 동사가 대상과 어떻게 붙냐에 따라서 이거는 이격 지배동사다, 삼격 지배동사다, 사격 지배동사다, 전치사를 말을 할 때도 이격 지배 전치사다. 우리가 격지배 현상을 얘기하잖아. 근데 격지배도 사라져. 그러다 보니까 문장의 구조가 헐랭해지잖아요. 이 새끼들이 기강이 흐트러지고 정신 똑바로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줄 다른 언어를 분석할 다른 언어의 분석이 와야 되겠죠. 그게 뭐냐? 그렇게 하면서 영어나 불어에서 말을 하는 게 오형식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일형식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타동사의 개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형식이라고 하면 주어 플러스 자동사. 그죠? 이 형식이라고 하면 뭡니까? 주어 어 플러스 정확히는 불완전 자동사. 여기는 완전 자동사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불완전 자동사 같은 거 쓰고 그다음 뭐 개사 혹은 뭐 주격 속사, 주격 보어. 나는 학생이다. 학생은 다른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런 게 그리고 삼형식 하면 바로 여기에 오는 게 주어와 뭐 플러스 타동사가 와서 드디어 나오는 개념이 이렇게 목적어 이런 놈들이 오고 사형식 하면은 뭐가 오면 주어와 타동사와 그래서 뭐가 옵니까? 목적어도 두 개로 나눠서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 나는 너에게 선물을 준다. 그리고 오형식이라고 해서 뭐가 나오냐면 주어와 타동사와 목적어와 뭐 직접 목적어든 간접 목적어든 목적격 보어 이게 그 I find you nice라고 했죠. 나는 너를 예쁘다고 본다. 나는 너가 변호사라고 본다.
요런 것들. 이렇게 해서 오형식이라고 하는 게 발달된 게 현재 불어나 영어,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다 발전을 하면서 타동사의 왕국을 성립했어.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야. 타동사 위주의 왕국은 성립했는데 어디든 미국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새로운 거 성립하고 나면은 곧장 그 새로운 것만이 최고야가 아니고 그 이전에 공부 좀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 이 새끼들 요즘 애들은 그 훌륭한 태어 언어를 몰라. 그 훌륭한 그 라틴어를 몰라. 요딴 그 레트로 좋아하는 형님들이 계시잖아요. 어디죠? 거기 이제 가와사키 W800을 사야 되는데 가와사키 W800보다 그게 1,700만 원인데 요새 나오는 그 신형 기종 뭐 ABS, TBS 달린 게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잘 달려요. 하지만 우리는 뭐다? 가와사키 W800 클래식 바이크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굳이 지금 이렇게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고 히라버를 배우고 할 일 없는 거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은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도 저 자신이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를 맨날 툭하면 읽어. 그리고 성당이나 이런 데 가면 고리타분한 그 주교 아저씨들이 맨날 라틴어로 그땐 이제 그 주방 라틴어라고 해서 많이 뭉개진 라틴어긴 하지만 성경도 읽는 척 하면서 이게 신의 뜻이니 사제님은 저와 잠을 자셔야 합니다. 이제 하면서 거짓말 하면서 그 이제 사제들이 헛짓거리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면죄부도 나오고 사제님 이거 괜찮습니다. 돈 500원만 내세요. 가와사키 800 저에게 사주시면 사장님의 그 모든 죄는 다 면제받습니다. 뭐 이딴 것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도. 그죠?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라틴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가 없어졌지만, 라틴어에 태 어떻게 써야 되지? 수동태 어떻게 우리 표현하지, 라틴어에서? 라틴어에 미래 시제에 있네.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알았어. 야, 그냥 그거는 이걸로 대신해서 표현하자. 짬짜 먹자라고 해서 대체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미래가 없으니까, 아이씨, 야, 미래 대체해줄게. 그냥 will 다음에 부정법 써. 그거 우리 그냥 라틴어 미래 번역한 거야. 그대로 그냥 인정해. 그걸 그냥 will을 의지라는 뜻으로 자꾸 보려고 하지만 피곤해져. 그냥 그거는 미래의 대체 표현으로 우리는 이때는 그냥 약속해서 쓰는 거야.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리고 뭐 태가 없어? 근데 라틴어는 히라버랑 다르게 수동태가 형태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히라버 교육이 어느 순간 얘네들도 끊기거든요. 라틴어 위주로 봐요. 로마 그리스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히랍이 잘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라버에 수동태 있어?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가 먼저 수동태 어떻게 대체 표현 만들어줘? 알았어 만들게라고 해서 뭐냐? 수동태 대체 표현이 영어에서는 비동사, 불어에서는 에트로 동사, 그죠? 를 써서 그 다음에 과거 분사를 쓰면은 수동태 대체 표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어이씨 야 근데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러면 야 내가 재물을 바쳤는데 그 재물의 이득이 나에게 돌아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책임져 이럴 거 아니에요? 또 남에게 아몰랑 하면서 그러면은, 알았어. 너는 간접 목적어나 역격을 써서 관심이나 이해가 쓰는 거는 나에게 있어서는, 너에게 있어서는 요런 걸로 돌려. 아니면은, 그러면 그 아까 반사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하면은, 알았어. 그거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을 써서 인칭대명사 그 myself 써가지고 I introduce myself 동사들을 발전시키거나 그러니까 셀프 동사들이나 그죠? 아니면 뭐다? 영어에는 없지만 불어나 독일어에는 제귀대명 동사라는 걸 발전시킨다. 여기까지가 이해가 쭉 되면 바로 언어가 인도 유럽의 처음부터 발전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다? 능동태 위주의 언어.
거기에서 타동사가 발전되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요 놈은 뭐냐? 여기 보면은 동작 수동태와 색깔을 바꿀까요? 동작 수동태와 그런 상태 수동태라고 독일어를 보면 스페인어도 보면 약간은 그럴 수 있지만 스페인어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쓰고 심지어 스페인어는 수동태를 거의 안 쓰고 일상어에서는 다 제기대명동사로 수동태까지 다 대신해 줍니다. 왜냐? 왜 제기대명동사도 수동적 용법이 수동태가 있는데 있느냐? 바로 이렇게 근본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중동태, 반사태의 영향으로 발전됐던 것들인 거죠. 물론 산스크리트어는 저도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 아르만도 친구에 따르면은 산스크리트어는 애초에 명확하게 중동태랑 수동태가 또 분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얘네 서양어 기준으로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외에 다른 방식의 언어적 사고라는 건 없나? 라고 하면 그러지도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어식 수동태는 사실 수동태랑 중동태랑 자동사가 좀 합쳐져 있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런 거예요. 신다, 신우 하면 죽다거든요. 일본어의 제일 심한 욕이 신해 뭐 이렇게 하면 죽어 이게 일본어의 제일 심한 욕이죠. 신해 막 그게 제일 심한 욕입니다. 그걸 더 심하게 하려면 뭐 언청을 높이면 됩니다. 신해 이렇게 하면은 더 나쁜 욕이 되고 시끄러 정도를 좀 더 언청을 높이면 우세 뭐 이렇게 우루 사이를 대신해서 애로 바꿔서 우르세 막 이러면은 욕이 됩니다. 왠지 모르겠습니다. 걔네들의 세계가 있겠죠. 근데 그 죽다라고 해도 예를 들면 우리는 존댓말이 있잖아요. 그 인칭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국어는 또 다른 세계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상을 좀 더 존중하는 존중법, 뭐 굳이 따지면 존중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일본어에 재미난 게 전 일본어에 처음 이 표현을 보고 너무 놀란 게 그렇기 때문에 수동이 아니고 피동이란 말도 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하면 우리는 그렇게밖에 안 되죠.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작고하셨습니다. 아니면 그런 말도 싫으면 할머니가 이러거나 아니면 할머니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셨습니다. 할머니가 이젠 평생 아픔을 모르고 사실 거예요. 뭐 등등 할머니가 에덴의 동산에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지만 일본어만 가능한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일본어는 어떻게 쓰냐면은 할머니가 제게 죽음 되어졌습니다. 신화랬다라는 신호를 이상하게 바꿔서 그 약간 뭔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걸 쓰면 왜냐면 할머니가 죽은 건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나에게 닥치는 어떤 그 재앙 같은 거잖아요. 나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그 좌지우지할 수 없는 어떤 그 인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일본어에서는 이상한 피동을 씁니다. 자동사 갖고 피동을 만들거든요. 할머니가 죽음 되어졌다. 약간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는 몽골어나 문법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몽골어랑 한국어랑 다르게 겐지모노가타리나 이런 걸 보면 그때부터 피동 혹은 수동이 되게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물론 그게 지금 서구 개념의 수동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거 자체를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이라는 걸 우리가 수동태라는 말을 영어에서도 쓰고 불어에서도 쓰고 하지만 불어는 영어랑 다르게 제기대명 동사가 많이 발전된 곳에서 쓰는 수동태라고 하는 개념과 그 언어의 영역과 그 언어의 그 바운더리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좀 배웠다고 해서 나는 이제 수동태 아는데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각 언어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돼서 지금 어떤 형태를 갖고 있고, 그런데 이런 형태는 과거에 어디에서 이게 이렇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알고 보면 먼 친척 관계구나, 이런 것들을 알다 보면 언어를 조금 더 따뜻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5분 남았으니까 돌아서 말하면, 독일어에서는요, 수동태가 또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두 개가 뭐냐면, 요 두 개를 제일 쉽게 보는 게 뭐냐면, 상태 수동태와 동작 수동태를 일단 이게 여러 가지 여기도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로 무조건 이렇게 보다가 아니지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아이폰에서 사진 열면은 사진에서 사진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 이렇게 한 장면에 한순간의 상태만을 0.01초만을 하나의 프레임에 가다서
어떤 사람의 동작이라는 건 연속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야 가만히 치즈 할 때도 치즈 하면서 치즈 하는 안에도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은 움직이고 있고 숨을 쉬면서 배가 볼록볼록 튀어나오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는 좀 배 나온 거 좀 들키지 않으려고 배에 힘 줘서 딱 줘서 배에 놓고 이렇게 딱 찍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필터로 뭐 주무르시던가. 그렇게 해서 상태 수동태는 일반 사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 단면만을 딱 잘라서 그 단면이 이 찍히는 피사체 위주로라는 건 피동, 수동,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위주로 그거를 볼 때 딱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 찍는 사람이 보이지 않잖아요. 찍는 사람은 능동태라고 하면 찍힌 어떤 대상이 피사체라고 하잖아요. 그 피동, 수동적인 거 안에서 그 한 단면을 보는 게 상태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수동태죠. 그래서 뭐 부서졌다 이런 것들 할 때 그게 영어로 치면 비동사 플러스 PP에 해당하는 게 상태 수동태인데 이거 말고 아이폰이 발전하면서 요새 제가 오토바이 타면서 전화해도 오토바이 탄 줄도 모르겠다. 너 정말 오토바이 샀냐? 알고 보면 집에서 그냥 뒹굴거리고 있지 않냐 등등의 추측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통화 음질 그 거시기 뭐 주변음 제거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술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진이라는 거는 원래 언제나 한 프레임에 갇혀진 굳어진 하나의 영상을 말을 하는 게 사진이었잖아요. 근데 뭐예요? 사진 찍으면 내가 원치 않아도 한 번만 찰칵 눌러도 뭐가 나와요? 그 라이브 포토 생겼죠. 라이브 포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당하는 건 맞아. 내가 박쥐가 나에게 때림 당하는 건 맞는데 그 때림 당하는 그냥 딱 요렇게만 하면은 그냥 요렇게만 보면 이거를 우리가 맞는 걸 보지 않고 그냥 여기는 차라리 맞는 게 될 수 있겠어. 근데 한 여기 정도에서 내가 손을 이렇게 올리는 것까지만 하면 이 뒤에 1초 뒤에는 죽방이 날아가지만 요것만 보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태를 사실은 딱 쓰려면 수동태 제약은 딱 맞는 부분을 딱 찍어줘야 되는 제약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라이브 사진을 하면 여기에서부터 리얼하게 죽방이 이렇게 날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뭐다? 동작 수동태는 라이브 사진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어에서는 werden 뭐뭐 된다잖아요. 된다 다음에 때림 받는 과정이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수동태를 두 개로 나눴는데 그래서 요 두 개로 나눠 있고요. 그래서 동작 수동태가 옛날 독일어 번역들 보면 그 거지 같은 표현들 중에 되어진다. 이거 약간 한국어로는 사실 오류잖아요. 되어진다가. 근데 동작 수동태를 해석할 때 되어진다로 해석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수동태만 이렇게 두 개 나누면 이게 반사태나 이런 거랑 어떤 상관이 있어? 이 동작 수동태가 오히려 조금 더 그 아까 말한 중동태, 반사태의 영향에서부터 그 영향을 좀 더 받아서 발전한 태로 봐야 될 게 이게 아까 말한 그 뭐뭐 되어진다라는 게 그 재물을 바친다. 이런 것들을 굳이 따지면 동작 수동태 비슷한 게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동작 수동태는 다음 시간에 말을 하겠지만 수동태라고 하면 그러면 타동사 갖고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타동사 위주의 언어가 돼서 있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박지우를 때리지 혼자서 어떻게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대상에게 작용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동태인데 독일어의 동작 수동태는 엄밀히 말하면 수동태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키메이라거든요. 이 안에는 자동사 갖고도 수동태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춤춘다. 그냥 댄스 자동사잖아요. 근데 거실에서 사람들이 춤추는 행위가 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개츠비 입장에서 딱 문을 열고 보면 나의 그 돈을 보고 쫓아온 나의 위명을 보고 쫓아온 놈들이 조탑시고 막 그 다 같이 몇백 명이 즐겨서 파티를 즐기고 있잖아요. 뭔가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행동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마저도 동작 수동태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어에서는 이렇게 동작 수동태와 상태 수동태라는 걸 나눠서 쓰고 있다. 이거는 결국은 독일어로 발전하면서 나오는 독특한 부분들이겠고, 하지만 그 부분들도 아예 어떤 것들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다른 언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태는 원래는 능동태와 반사태 혹은 중동태와 수동태라는 걸로
세 가지 태로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다. 인도 유럽어에서는. 물론 라틴어에는 뭐 중동태가 형태상 없고 문법상은 있고 뭐 등등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인칭, 서법, 시간, 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서머리를 인도 유럽어 전체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실제 독일어에서 이 태가 사라지고 남은 동작 수동태와 상태 수동태 그 중에 먼저 동작 수동태 왜냐면 동작 수동태를 먼저 배우는 게 라이브 사진만 있으면 그냥 사진 없어도 그냥 사진도 대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작 수동태를 좀 더 많이 씁니다, 사실. 좀 더 그러니까 커버링이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작 수동태부터 먼저 배우고 하지만 개념적으로 전체를 보고 접근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 인도 유럽어 전체 이제 얼개에 대해서 지금 거의 다 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한 것 중에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뭐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요런 제가 말한 거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여간 다른 혹여나 녹음을 듣는 분들도 잘 요런 태에 대한 걸 고민을 하고 인도 유럽어를 보면은 인도 유럽어가 왜 인도 유럽어인지를 저희는 드디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이어서 수동태 실제 형태와 용법들 독일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참고로 제가 다음 주에 잠깐 와하카에 또 친구 따라 뭐 그 이상한 세미나 있다고 해서 갈 수 있으니까 아마 수업은 그대로 할 텐데 또 이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이 또 안 되는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영화 연락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히 있고 다음 주에 뵙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